네, 5월장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장 투자 알고리즘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오르는 주식만 오른다가 주제고요. 뭐 새롭게 5월을 맞아서 새로운 주도 섹터가 탄생했다기보다는 일단은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상승세를 탄 종목들이 조금 더 추가 상승되는 장입니다. 첫 번째는 조선이고요. 조정이 없는 조선. 조정이 있긴 있었어요. 네. 4월 동안 좀 조정이 있었긴 했는데 다시 신고가를 갔죠. 그렇죠. 호실적 플러스 여러 가지 뭐 미국에 대한 모멘텀 이슈 속에서 다시 신고가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여쭤보기 좀 그래요. 조정이 앞으로도 없을까요?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네.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상승 룸이 더 남아 있습니까? 리스크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리스크 요인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조선사들의 실적 상승을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실적에서도 확인됐듯이 결국은 이제 생산성의 향상, 그러니까 이제 비숙련 노동자들이 배를 만들게 되면서 이 부분에 따른 매출 반영이 좀 지연이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작년 4분기 하나오션, 그리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HD 현대중공업과 미포를 필두로 해서 이러한 생산성 향상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2022년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신조성과의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22년도 매출 반영된 물량보다 23년도 매출 반영될 물량들이 훨씬 더 많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23년도 물량들이 매출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조선사들의 실적 자체는 올해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이제 최근 낮아지고 있는 환율이 문제일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좋았었던 조선사들의 실적 흐름에는 환율 효과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달러와의 환율 자체가 조금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 첫 번째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신조성과의 상승이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부담입니다. 그런데 왜 주가는 계속 가느냐? 어차피 신조성과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2, 3년 뒤에 실적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리스크 요인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지금 시장에서 상당 부분 반영했었던 미 알래스카 관련된 LNG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군함 관련된 프로젝트, 미국의 상선 재건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내용분들이 수주로 전해진 것은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가장 큰 리스크는 사실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룸 자체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밸류의 부담 자체는 올해 연말까지 23년도 매출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며 밸류 부담은 완화될 것이고요. 적어도 실적이 올해와 내년도에는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조선사들의 룸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이 나올 때는 이러한 요인들이 주가를 짓누를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하면서 보유자들은 계속 끌고 가자, 이렇게 투자의 전략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아직 좀 보수적인 시각이신 것 같군요. 네, 현재 시점에서는 신규 매수는 약간 부담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하나오션이 수급 이벤트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선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보유자들의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다 하셨고요. 뭐 실적도 계속 다음 분기도 개선되고 좋아질 거다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선 말고 또 기자재단에 대한 관심은 가지는 게 어떤지 궁금한데, 말씀 주신 것처럼 알래스카 LNG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수주를 받은 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기대감만으로 지금까지 계속 주가는 상승해왔고, 기자재단하고 조선주하고 봤을 때 어떤 쪽에 좀 더 매력도가 있습니까? 사실 매력도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완성 조선업체들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의 가벼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결국 이제 기자재 업체들이 훨씬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움직일 때는 뭐, 그리고 이제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는 훨씬 더 큰 변동성과 주가의 급등을 하루 이틀 정도 보여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시세가 좋아진다라는, 혹은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부분은 결국은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대수, 그러니까 이제 Q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Q를 늘릴 수 있는 여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 속에서 생산성의 향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완성 배를 만들어내는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큰 조선사들이 실적의 안정성은 조금 더 뛰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종목군별로 봤을 때 주가에 대한 편차는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뭐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기업들보다는 미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고, 올해 1분기에서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성 향상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었다라는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미포 같은 경우는 조금은 무게감이 다른 기업들보다 좀 적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조선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고, 이제 기자재보다는 조선, 완성 조선 업체가 조금 더 매력이 있다. 자, 그러면 조선하고 이제 같이 늘 패키지처럼 붙어 다니는 섹터가 방산이잖아요. 네. 야, 요즘 방산은 좀 한화 시스템이 대장입니다. 한화 네. 시스템이 대장이고, LIG 넥스원도 잘 가고요. 오히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쪽에는 외국인 순매도가 최근에 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방산주에 대한 시선은 선별적으로라도 좀 접근해야 된다입니까? 아니면 방산주 밸류 너무 높다입니까? 사실 방산주의 밸류에이션이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높다라고 생각은 안 드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실적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것보다 실적의 상승률이 더욱더 커서 사실은 밸류의 부담 자체가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어느새 주가를 보게 되면은 실적이 좋아서 그 주가를 뛰어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의 부담 요소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실적과 함께 밸류 부담이 옅어질 만한 기업은 뭐 당연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미래 먹거리를 논한다라고 했을 때 2027년, 28년 이후에 뭔가 새로운 무기 체계를 바탕으로 더욱더 큰 수주를 가져올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당연히 LIG 넥스원이 가장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입니다. 그렇죠. 예. 결국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는 LSM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우리가 미사일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는 미사일 우산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 자체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반면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 같은 경우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K9 자주포와 K2 전차라는 것은 새로운 무기 체계가 아니라는 거죠. 지역별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실적을 낼 수 있을 만한 기업이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스토리라인은 LIG 넥스원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세 종목의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방산주들 같은 경우 이 세 종목 필두로 해서 대응 전략을 계속 꾸려나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조정받고 싸면 그냥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방산은? 아직까지는 저 1분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야, 네. 굉장히 물론 이제 하나오션의 연결 편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제거하고 봐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몸집을 불려 나가면서 실적인 모멘텀 자체가 키워진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글로벌 피어 업체들보다도 실적 성장률이 더 뛰어나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역시 현재 시점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조선과 방산 이야기 다뤄봤고요. 다음 키워드는 이 제약바이오 쪽인데 그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입니다. 뭐 일라이릴리가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당하고 여러 가지 뭐 악재가 있어도 국내 비만 치료제만큼은 정말 주가가 단단하고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인벤티지랩 오늘 또 다시 한번 신고가인데요. 야, 경고 딱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디까지 이렇게 갈까요? 사실 이제 제가 연초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작년도는 이제 비만 치료제를 절대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얼마나 파느냐, 이것이 이제 이슈라고 한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뭐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들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지속 제형을 만들어내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경구용 제형을 만들어내는 것 하나, 이 두 가지 쪽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다라는 언급을 많이 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비만 치료제 자체를 만들어내는 내는 것이야 우리나라의 이제 한미약품 정도가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사실 이제 글로벌 빅파마 대비해서 경쟁 우위의 약물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알테오젠 사태에서 봤듯이 결국은 이제 피하주사 제형으로의 전환 포인트, 즉
플랫폼 변경을 통해서 환자들의 복용 편리성을 늘려나가는 것,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 입장에서도 자신의 특허와 단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영위하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수혜를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닐리와의 지속형 제형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을 함께 하고 있고요. 네.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랄링크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또 이제 제가 미국의 작은 기업이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기업과 함께 또 그러한 경구용 제형 쪽에 일을 하고 있고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복용 편리성과 관련된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예.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신규 매수 전략 자체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만 치료제 말고 5월장에 매수해 볼 만한 제약바이오 섹터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최근에 참 그 부분이 이제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임상 쪽의 데이터가 좀 안 좋게 나오는 기업들은 너무 무섭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하한가죠. 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뭐 브리지바이오 저희가 이제 눈여겨봤었고요. 그리고 반면 이제 뭐 희귀의약품만 선정이 됐다고 해도 주가가 급등을 하기 때문에 뭔가 지금은 어떠한 뉴스를 기다리면서 대응한다라기보다는 뉴스 모멘텀이 나왔을 때 대응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에 팔아요? 뉴스에 파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뉴스에 이제 사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젠백스라는 기업이 희귀의약품 치료 선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네.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러한 뉴스 소식이 오히려 세론 뉴스로 작용을 했었다라고 맞아요. 한다면은 최근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좋은 뉴스가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학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을 미리 선침해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거기서 관심을 못 받으면 오히려 주가는 밀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이제 일부 좋은 뉴스가 나오는 기업들은 빠르게 좀 대응 전략을 수립하자, 이런 대응이 더 중요한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지금 뉴스 민감도가 상당히 올라갔다. 네, 이렇게 좀 판단해 주셨고 네. 다음 키워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한알령 해제 지난주 내내 지난주가 아니군요. 이번 주군요. 네. 엔터주, 콘텐츠, 뭐 웹툰, 뭐 화장품 다 잘 갔습니다. 한알령 해제 소식이 관련 종목들에 지금 계속 자극을 심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알령 해제가 시작됐다라는 게 이미 국내 가수들이 중국에서 공연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정도 많이 되어 있고 이쪽에 대한 그 시선은 계속 쭉 길게 가져가야 돼요. 사실 이제 한한령 해제가 과연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사실 진짜 열리고 나서 이제 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일전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실은 이제 1분기 실적이 워낙 부진할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하지만 분명히 엔터사들은 올라온다. 이런 투자 의견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사실 하이브가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지금 나온 이러한 뉴스 모멘텀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서로 이런 뉴스 모멘텀이 없다 하더라도 엔터사들의 2분기 실적은 매우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부담감은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한한령이 해제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여러 공연 쪽에서 사실은 이제 선택지를 가져가게 될 텐데 그러한 선택지 쪽에서 중국이 더 많은 돈을 제공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당연히 엔터사들의 실적은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엔터사들의 진입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한 엔터사뿐만이 아니라 뭐 컨텐츠 쪽이라든지 특히 이제 드라마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이런 쪽들이 올라서고 있는데 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벤트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제 로컬 업체들의 실적이 더 중요한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화장품 업체들은 미국과 유럽의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화장품은 이 요소 자체는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드라마 컨텐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적이 좋았었던 대략 7, 8년 전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결국은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고 실제적으로 이제 작품만 만들어내면은
새로운 투자처 그리고 수익처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파급 효과는 드라마 쪽 콘텐츠가 제일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콘텐츠 쪽으로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콘텐츠를 중앙 이 두 종목이 제일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종목이 좀 대장주가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 역할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의 라인업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이제 대응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엔터주는 가만히 있어도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인데 컨텐츠는 한한령이 풀리지 않으면은 실적이 좋은 섹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시점 자체는 조금 뒤로 미루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 단기적으로는 엔터를 노리고 조금 뒤에 이제 컨텐츠를 조금 더 확실한 뉴스가 나올 때 컨텐츠를 노려보자 이렇게 시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이트가 생겼어요. 단기는 엔터 주고 콘텐츠는 풀리고 드라마 방영되고 반응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장기로 보자. 알겠습니다. 화장품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한한령 해제 말고 이제 미국하고 유럽 중심의 수출로서 모멘텀이 더 부각되잖아요.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 실리콘2더라고요. 유럽까지도 슬슬 반응이 온다라는 이슈도 있습니다. 실적 잘 나오고 관세도 그렇게 꽤 피해가 없잖아요. 지금 공략 시기입니까? 많이 조정받았었어요.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저는 현재 시점에서도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실적이 또 역시 부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덜컹거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개별적인 브랜드 업체들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의 경쟁 심화에 따라 실적이 좀 꺾일 수 있겠지만은 실리콘2 같은 경우는 다양한 브랜드들을 거기다 이제 갖다 파는 플랫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적이 꺾인다 하더라도 꺾이는 것이 아니라 성장률이 꺾이는 것이지 지속적인 성장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플랫폼 관련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2와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대형주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현 시점은 부담감이 크지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포함해서 화장품주 밸류적으로도 매력 있다라고 판단 주셨고요. 자, 마지막은 저희 바닥 확인 전력기기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도 다시 되돌리는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뭐 다시 한번 MS 호실적의 데이터 센터 뭐 투자 줄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계속 우리는 작년에 했던 것처럼 투자할 거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요. 이제 전력 설비 노후 교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정전 사태 여러 가지 모멘텀 섞이면서 전력기기 다시 한번 신고가 도전할까 기대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신고가 영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고 조정폭이 컸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기기 관련주들 기대감을 가지는 이유는 현 시점 가장 부담 없는 기업일 것 같고요. 특히 분기 실적, 1분기 실적도 그렇고 4월 수출 데이터를 살펴봐도 그렇고 변압기 쪽의 수출 데이터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절대적으로 현재 주가 수준은 밸류에이션을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하락의 상당 부분을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뭐 당연히 HD 현대 일렉트릭을 필두로 해서 빅테크 실적이 좋았었기 때문에 LS 일렉트릭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LS 일렉트릭도 고점이 30만 원대인데 14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50%가 조정이 나온 거잖아요. 충분히 매력도가 있다라고 언급 주셨고 전선주 쪽도 좀 같이 긍정적으로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LS 전선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결국 이제 미국의 유틸리티 투자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력기기가 들어가면은 노후화된 전선에 대한 수요 교체도 필요하고요. 친환경 쪽의 전선에 대한 강력한 수요 교체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뭐 전선주, LS전선이나 뭐 대한전선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도 당연히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LS전선과 대한전선 기억해 두시고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